네, 7월 8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간 확진자의 증가율이 이전 3주 대비해서 53%가 증가하였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2일 사이에는 1,200명 규모의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 실시 전인 지난해 3차 유행과 비교해보면 치명률은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델타 변이의 검출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8월 중에는 우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전 일주에 대비해서 최근 일주에 국내 감염 확진자 중에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30.5%에서 39%로 증가하였고 특히 수도권에서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28.5%에서 39.3%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검출률은 직전 일주 대비해서 약 3배 증가해서 수도권에서의 검출률도 4.5%에서 12.7%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하여 향후의 발생에 대한 전망을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7월 말 환자 수를 기준으로는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400명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확산이 억제되는 경우에는 환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적극적으로 이행될 경우에 9월 말에는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걸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유행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료계, 그리고 사회경제 분야와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이 위기 상황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검사와 주기적 선제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군, 경 등 지원 인력을 투입하여 역학조사 역량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특별 방역 점검 기간 동안 방역 지침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무관역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불효불급한 약속은 취소해 주시고 외출 등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금만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 및 사업장은 불필요한 회의나 출장은 연기 또는 취소해 주시고 회식이나 집단 행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활용하여 사무실 또는 사업장 내의 밀집도를 최소화하여 접촉을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중이용 시설은 시설 내에 충분한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종사자들께서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도 유증상자가 방문할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를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여름철 그리고 장마철 도래로 인해 실내에 장기간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에어컨 사용 시에도 실내 환기를 자주 해주실 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확진자 숫자가 1275명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방역 당국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예방접종이 30%가량 진행되어 고령층의 치명률, 위중증은 줄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 전체를 감염으로부터 방어할 수준은 아닙니다. 오랜 코로나 대응으로 모두가 지친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 신호가 사람들의 접촉을 증가시키고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가 지금의 유행 급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6개월을 인내하면서 거리두기와 방역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또다시 방역 강화를 요청드려 대단히 송구하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급증으로 시작된 지금의 유행을 빠르게 꺾고 사회 전체적인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단합된 멈춤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지금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청장년층도 그동안 방역에 동참하며 고통을 분담해 주신 데에 대해 고마운 마음과 함께 8월 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 좀 더 개인 방역을 강화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의 고비를 넘고 짧은 기간에 감염 규모를 줄여 일상과 생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강력하고 단합된 거리두기로 가능합니다. 단합된 멈춤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고 의료 자원과 방역 시스템 마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대면 모임의 취소와 이동 최소화, 실내 환기, 무증상 감염도 고려해서 적극적인 선제 검사를 하게 되면 확산세를 분명히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참여는 물론 의료계와 사업장 등 사회 전 분야가 힘을 모아서 대응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당국도 선제적인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방역상황 점검과 예방접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 질의 먼저 5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 기준으로 코로나19와 또 계절 독감의 치명률 그리고 전파력이 각각 얼마인지 또 이 두 감염병을 비교했을 때 코로나19가 실제로 얼마나 더 위험한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각에서 경증과 또 무증상 환자가 많아졌으니 방역을 풀고 코로나19도 계절 독감처럼 관리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는 듯한데 이에 대한 방역 당국의 판단은 어떤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계절 인플루엔자는 저희가 굉장히 수십 년 동안 겪어왔던 질병이고 많은 질병 감염 경험과 또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오고 있는 그런 감염병입니다. 인플루엔자의 치명률이 0.1% 전후라고 하면 아직은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전체가 처음으로 겪는 신규 감염병이기 때문에 면역을 가지고 있는 인구수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절 독감처럼 그 코로나19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면서 전염력이나 치명률이 어떻게 변동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요. 백신이 개발이 되었지만 접종의 면역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어느 정도 주기로 예방접종을 해야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리가 되고 1, 2년 사이에 어느 정도 접종 인구들이 많아지고 정보가 쌓이게 되면은 이후에 코로나19를 어떤 전략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전략들이 계속 수정 보완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반기에 기본적인 접종이 완료가 되고 어느 정도 유행 상황이 통제가 되면 그 이후에 어떤 관리 전략에 대한 부분들, 예방접종 전략, 그리고 또 방역 조치의 수준,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을 어느 정도를 해서 유행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전략에 대한 수정은 지속적으로 유행 상황과 또 질병에 관한 정보들이 바뀌게 되면 계속 전략을 변경해 가면서 가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국내 전문가들 또는 정부 내에서 또 지자체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전략들을 고안해 나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델타 변이 감염 시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등 국민에게 설명해달라 했습니다. 네, 현재 델타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델타 변이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분석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주로 유행이 많이 발생했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영국에서 그 전염력에 대한 평가를 한 자료는 알파 변이보다는 전파력이 1.64배 높고 어느 정도 입원율이나 이런 위중증도 좀 높을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서는 주로 델타 변이가 처음으로 발생한 인도 등에서의 보고들이 있고요. 인도에서의 자료에 의하면 델타 변이의 증상들이 비변이주하고 유사하지만 두통이나 인후통, 콧물 등의 증상들이 좀 더 있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만 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렵고 발열, 기침, 미각, 후각 소실, 그리고 두통, 인후통, 콧물 등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의 감염증을 의심해보고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4차 유행이 지난 1, 2, 3차 유행과의 차이점은 무엇으로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됐음에도 오늘 역대 가장 많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한 원인에 대해서도 브리핑에서 설명이 있었지만 또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3차 유행은 지난 12월 달에 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리고 병원, 그리고 종교시설과 교정시설에서의 어떤 대규모 집단발병으로 3차 유행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 의료기관에서의 집단발병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치명률 그리고 사망자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바이러스의 유형은 GH 그 유전형의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양상은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가 예방접종을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상반기에 시행하면서 다행히 요양병원 시설 의료기관에서의 유행은 크게 보고되고 있지 않고 그 결과로 치명률이나 그리고 위중증률은 상당히 낮은 그런 차이점을 다행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러스의 유행 양상이 지난번에는 GH에 그 계속 유행했던 바이러스가 돌았던 반면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거는 알파형 변이와 또 그리고 델타형 변이라고 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점유율이 40% 이상 나타내고 있어서 전염력이 좀 더 높은 그런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특성이 좀 다르겠고요. 그리고 그 유행이 발생하고 있는 연령층이 과거에는 5,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의 발생과 사망이 많았다고 하면 최근에는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60세 미만의 연령층, 특히 활동량이 많은 20, 30대의 연령층에서의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무증상이나 경증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감염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검사받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들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바이러스의 유형이 다른 그런 3차 유행하고의 특성은 좀 다른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양상에 맞는 그런 전략들을 수립하고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됐음에도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은 숫자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앞서서 그 유행의 양상이 다른 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층에서의 감염이 높다 보니까 이동 반경이 좀 크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 무증상 경증 때문에 질병을 인지하기가 어렵고 또 예방접종이 시행되지 않아서 그런 특성들로 인해서 위중증률은 높진 않지만 감염된 확진자 숫자는 좀 더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각 유행 시기별 주요 특성은 오늘 보도 참고자료 23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 대상자도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학조사관 등 인력 부족이나 또 기존 인력의 업무 강도가 세질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와 지자체는 굉장히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한 조치와 예방접종 두 가지의 업무를 동시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인력으로 두 가지 업무를 집중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업무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발생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확진자 격리, 또 접촉자를 파악하고 또 자가격리를 시키는 등의 업무가 많이 늘고 있어서 중앙과 또 지자체에서의 행정인력을 지원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또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예방접종 그리고 선별검사 또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의 많은 그 담당자들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격려의 말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전 질문 마지막입니다. 현대백화점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직원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역학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확인해달라 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과 또 관련 델타 변이 여부 분석을 하고 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도 함께 알려달라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집단 감염에서는 현재 역학조사와 또 노출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들은 대부분 백화점의 종사자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백화점을 다녀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산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며칠 동안의 검사와 조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하 식품점부터 유행이 시작이 됐고 또 그 종사자들 간의 공용 공간을 같이 쓰고 또 환기가 또 어려운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 그리고 무증상으로 감염됐을 경우에는 조기 인지가 안 돼서 장기간 감염이 노출된 그런 상황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매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진행 중이어서 이 부분도 나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현장에서 보내주신 문자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일보 임소영 기자님. 서울시가 임시선별검사소를 거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각 임시선별검사소마다 어떤 인력이 또 얼마나 필요한지 또 검사소 확대 속도만큼 인력 배치가 가능할지 설명해달라 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도 확대 중인데 여기에 투입될 의료인력 역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해달라 질문이 있습니다. 네, 선별검사소를 확대하려면 필요한 인력은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검사 관련된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인력들이 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서울시하고 지자체, 시군구하고 또 복지부에서 그 인력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이고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특별교부금 등을 이용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검사소를 확대해서 단기간에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에 대한 일제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찾아내고 또 접촉자 파악과 확진자 격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전파가 되는 것을 1차적으로 막아야 현재의 확진자 증가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검사 그리고 철저한 역학조사 그리고 접촉자 관리라는 기본적인 방역 조치가 다시 한번 더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분한 인력들이 배치될 수 있게끔 중대본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중앙에서 중수본이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와 또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는 계획이 이미 마련이 돼서 준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그 생활치료센터를 운영을 담당하게 될 그 의료기관 등을 매칭해서 충분한 의료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중수본이 현재 대응을 하고 있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방역과 관련된 질문 먼저 드리고 또 예방접종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헤럴드 김한인 기자님, 방역 당국에서는 최근 확산세에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지 질문이 하나가 있고, 오늘 오전 복지부에서 설명한 내용으로는 델타 변이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폭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요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국내 유행은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바대로 현재 우리나라 감염자에서 주요 변이 검출률은 39%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7월 3일 기준이기 때문에 좀 더 유행에 대한 진행이 되고 또 변이 바이러스 최근 자료들이 분석이 되면 계속 주요 변이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은 맞습니다. 다른 나라, 일본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의 주요 변이 검출률에 비하면 아직까지 주요 변이 검출률이 50% 아래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그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고,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사례들에서도 보면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되고 우세종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 위험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복지부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은 현재 시점에서의 점유율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앞으로는 우세종으로 갈 위험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한국경제 이선아 기자님. 지난달 기준으로 역학조사관이 456명이라고 했는데 조사 인력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루 평균적으로 역학조사가 완료돼서 감염 경로가 규명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도 함께 말해달라 했습니다. 네, 담당 국장님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원 역학조사 분석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역학조사관이라고 불리는 이런 역학조사 전문 인력들은 그 400명이 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 시군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력은 약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역학조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그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역학조사가 완료돼서 그 감염 경로가 규명되는 비율은 보통 이제 그 미규명률이 한 29%, 30%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그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비율로선 그 정도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통 보면 한 그 70% 이상의 그 비율은 규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명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정하게 넘어가기 어려운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즉 이제 처음부터 전혀 그 어떤 감염에 대한 그런 단초가 없거나 이런 경우라면 그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좀 그 규명률이 완전하게 높아지는 데는 한계점이 있는 것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네. 다음은 6번째 현장 질문, 서울경제 서지혜 기자님 질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이 높아지고 있는데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설명했습니다. 면제 제외 국가를 늘리거나 격리 면제를 보류하는 등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했습니다. 네, 현재 해외 입국자는 대부분 입국 전 검사 그리고 14일간의 시설 또는 자가 격리를 원칙으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격리 면제자인 경우에는 중요한 사업적인 목적이나 장례식 등의 인도주의적인 목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격리 면제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방 접종을 완료하신 직계 가족에 대해서 일부 이제 좀 더 완화된 그런 조치를 예방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을 가지고 하되 그 부분도 결국은 검사를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그 확진율 또 변이율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문제가 발견이 되고 좀 더
그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국가 또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강화,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된 질문 3가지 있어서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7번째 질문 주신 이코노믹 리뷰의 황진중 기자님, 서울은 내일부터 4단계 기준인 389명 이상을 나타내는 첫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내일 즉시 서울에만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안을 하면서 인구 10만 명당 주간 발생률이 4명 이상이 초과하는 게 3일 이상 될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것들을 하는 그런 최소의 기준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고, 오늘이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인구 10만 명당 주간 발생률이 4명이 초과하는 게 2번째 날인 게 맞습니다. 내일 또 이후에 발생 양상을 보고요. 저희가 이 수치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종합적인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지자체하고의 협의, 또 중대본 내에서의 협의 등을 거쳐서 단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9번째, 10번째 질문은 같이 드리겠습니다. 뉴스핀 신성용 기자님, 서울 내만 4단계 조치가 시행될 시에 다른 지역에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 경우에 전국 확산 방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고, 10번째 전북일보 엄승현 기자님도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데 전국이 일일 생활권인 것을 감안하면 수일 내에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당국은 어떻게 예견하는지, 또 확산 방지 대책은 어떤지 설명이 달라 있습니다. 네, 그 지적하신 것처럼 수도권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수도권의 유행이 확산되는 경로는 대부분은 그 감염된지 모르시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을 방문해서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가족 친지들 간의 지인 모임을 통해서 전파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유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이동, 그리고 또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모임 등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계속 당부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 대량의 환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유흥시설이나 아니면은 학원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선제적인 그런 검사와 방역수칙 강화가 필요해서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가 같이 강화되는 게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대본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강화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8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일보 임소영 기자님, 현재 하루 최대 검사 가능한 검사량이 몇 건인지, 그리고 3차 대유행 때보다 검사 역량이 늘었는지도 궁금하다 질문 주셨습니다. 서울에선 검사에 필요한 진단키트가 일시적으로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혹시 다른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도 진단키트 부족 현상이 일시적으로라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은 한 40에서 50만 건 정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그 5명씩 하고 있는 취약검사와 개별검사 건수를 같이 고려했을 때 약 50만 건 정도까지도 검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재는 하루에 한 20만 건 전후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심 환자 검사도 있지만 선별 검사소의 검사도 있고 또 접촉자 또는 일제 검사 같은 그런 다양한 검사들이 20에서 25만 건 정도가 매일매일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은 검사에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일제 검사, 선제 검사를 강화해서 조기에 감염
자를 찾고 또 치료와 격리를 하는 걸로 유행을 통제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검사 역량을 늘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검사 키트 관련해서는 진단 키트가 아니라 검체를 채취하는 면봉을 이제 저희가 검체 채취를 선별검사소에서 검체 채취 도구를 가지고 검체 채취를 해서 검사 기관으로 검사를 보내면 검사 기관에서는 이제 진단 시약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검체 채취용으로 확보해 놓은 검체 채취 도구가 일시적으로 부족했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부족하지는 않고요. 그날 준비한 물량들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급 차질이 없게끔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째 현장 질문 경향신문 노도현 기자님. 현재 백화점, 음식점, 주점, 목욕탕,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주요 변이 감염 사례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건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 했습니다. 수칙 위반이 아니더라도 위험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역학조사 분석단장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음식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제 이딱 음식 방역수칙과 걸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경우가 이렇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또 수칙 위반에도 약간 경미하거나 또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모든 쪽에서 공통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다면은 충분한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은 이런 비말에 의한 확산은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환기를 하는 것이 좀 대부분 미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주점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양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발열 수칙에도 걸맞지 아니하고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미흡한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네, 12번째 조선일보 이준우 기자님 질문이 있습니다. 수학적 모델링 결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수학적 모델링 결과 1일 확진자 수가 최악의 경우에 7월 말 2,140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관련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별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인지요? 예, 좀 약간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좀 약간 상당히 수학적인 부분이어서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단위 시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폭로가 이루어지고 또 감염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격리가 되거나 그다음 사망 또는 회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미분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낸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접촉률이 높아져서 바이러스에 많이 폭로되거나 아니면 제때 격리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환자 숫자는 증가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7월 말에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현재 있는 재생산 지수도 이제 분명히 참고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조금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유행의 진전에 따라서 좀 더 재생산 속도는 빨라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악화된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7월 말에 2,100여 명도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결된 질문이 있는데 한번 단장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 김혜나 기자님, 현 상황을 악화했을 때에는 R0 값을 1.71로 본 것 같은데 최근 이틀 상황이 급격히 증가하긴 했지만 가장 직전 또 실시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느 정도까지 평가되는지 최근 수치, 수도권이나 전국 등도 확인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의 재생산 지수는 이제 1.2 정도에서 1.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모형에서 참고했던 수리 모형은 1.7 정도까지 가능한데 이건 지난번 유행 때 있었던 속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는 지난번 유행에서 경험한 이런 시나리오대로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상황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00명이 꼭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같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나쁜 쪽으로 시나리오가 된다면 이렇게 숫자가 계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염 재생산 지수와 관련된 통계 수치는 예. 지금 최근 수치는 1.21, 전국이 1.21에서 1.29 정도이고 수도권은 1.25에서 1.3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15번째 질문입니다.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 현재 델타 변이 분석의 조사 시점부터 따져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영국에서는 델타 변이 여부만 확인하는 식으로 48시간 내에 확인이 가능하다는데 우리도 이 정도 가능한 수준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를 더 단기간으로 당기기 위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더 당길 수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변이 바이러스를 분석하는 게 일단 PCR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되면 그 검체를 가지고 다시 변이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확진과 동시에 변이를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된 검체에서의 표본을 저희가 변이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알파, 베타, 감마인 경우에는 상용화된 시약이 있어서 PCR 검사법으로 변이 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여기서 바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어느 정도 정확도 검증을 해서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는 시도 보안원 그리고 권역센터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변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델타 변이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중에 나온 시약에 대한 평가를 했더니 정확도가 한 80%로 좀 낮아서 그걸 사용하기 어려워서 권역센터나 질병청에서 변이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시약들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확도가 검증이 되면 바로 보안연이나 권역센터에 적용을 해서 좀 더 분석 시기를 좀 단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통계를 좀 확인해야 되는 답변이긴 합니다. 16번째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또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님 청장 발언 중에 좀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이 서울시 같은 경우 인구 10만 명당 주간 발생률이 4명이 초과하는 게 두 번째 날이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8일 0시 기준까지는 안 넘었는데 10만 명당 4명 기준을 오늘 초과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7일 정도의 주간 누적 주간에 대한 발생률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숫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질문 3가지 드리고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서로는 두 번째 현장 질문입니다. SBS 남주현 기자님, 오늘 새벽 백신 접종 예약 과정에서 코드 문제로 장애가 발생하는 등 매번 예약이 시작될 때면 대상자들이 혼란과 불편이 있습니다. 대상 인원이 많은 50대나 40대 이하 예약이 똑같이 진행이 된다면 더 큰 혼란이 미쳐질 텐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또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인지 질문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추진단의 김기남 접종 기획반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0시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들에 대한 그 예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에 장애가 있어서 일부 일정 기간 동안 예약이 지연되거나 예약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긴급 장애 복구를 해서 2시 20분부터는 이제 예약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대규모 예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예약 대비해서 시스템상의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약 기간 분산이라든지 예약상의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백신 별로 변이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질문, 현장에서 5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KBS 민정희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또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의 접종을 권장 횟수대로 마쳤을 때 델타 변이 감염을 막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비변이주와 비교했을 때의 예방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로 영국이나 이스라엘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예방 효과가 2번 접종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약 70%, 그리고 화이자 백신은 한 90%, 88% 정도 되는 걸로 보고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델타 변이로 인한 그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가 이거보다는 좀 더 낮은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서, 델타 변이로 인한 감염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는데 백신이 조금 효과가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효과적이다라는 점과, 또 위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데도 90% 가까이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방접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더나나 얀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실제 접종했을 때, 현장에서 접종했을 때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발표된 바가 없어서 이 부분도 좀 더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의 김무선 기자님 질문이 있습니다. 접종 간격과 관련돼서 지난주 아스트라제네카의 2차 접종 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유행 상황, 또 접종 간격 조정의 효과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서 검토할 것이다 라는 다소 유보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4차 유행 초입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2차 접종 시기를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허가 범위가 4에서 12주고, 또 저희가 현재 권장하고 있는 거는 8주에서 12주, 현재 예약을 잡고 있는 건 저희가 11주에서 12주로 2차 접종 예약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예방 접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접종 간격을 좀 그 허가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백신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야 되고, 또 2차 접종을 받아야 되는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접종 일정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현실적인 그런 방안 등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질의 답변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장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오늘 확진자가 어제 오늘 굉장히 급증했고, 또 4차 유행이 진입한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3분기에 전 국민의 70% 이상이 어느 정도 1차 예방접종까지를 완료하는 시기까지는 안전하게 방역 상황을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안정적으로 코로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회 각 분야, 또 의료계, 또 그리고 저희 방역당국, 지자체 포함해서 단합된 멈춤으로 일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불필요한 모임이나 또 이동은 좀 자제해 주시고, 또 위험 증상이 있을 때,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당국도 검사와 역학조사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 대책과 또 예방접종을 신속하게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